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연기에 속아 살았던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이 된 박영숙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직을 했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외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지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정말 착했어요. 아니, 착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꼭 따라와 주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 복 있으시네요. 너무 부러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제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게 즐거웠죠. 민지도 밖에서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으니까요.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아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꼭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민지는 제 곁을 항상 지켜주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따뜻한 저녁 식사,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이런 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제게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좀 있었어요. 퇴직금과 연금도 넉넉했고 이 집도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치면 꽤 값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아들에게 물려줄 거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거드니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거실로 나가니 민지가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진심이라고 믿었죠. 식탁에 앉으니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같이 가야죠. 어머니를 병원에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요. 민지의 다정한 말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민지가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세요. 건강에 좋은 차예요. 이게 뭔데? 한약재로 만든 건강차예요. 요즘 어머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저는 민지가 건네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약간 쓴맛이 났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민지는 제 곁에 앉아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 받으신 지 좀 됐죠? 이번에 종합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나 건강해. 별일 없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민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날따라
민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간절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참 아름다웠죠.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곁에 있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집에서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쌓아온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무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키운 관찰력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민지가 또다시 건강검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종합검진 예약 제가 잡아놨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내가 간다고 했었나? 아닌 걸로 아는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있고. 깜빡깜빡. 내가? 나 멀쩡해. 아니에요. 어제도 손주 이름을 헷갈리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고요. 저는 가만히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약을 까먹었다고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들 이름을 항상 정확하게 불렀고 약도 빠짐없이 먹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지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알았어. 검진 받아볼게.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환하게요. 마치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서 너무 기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민지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제 방에서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메모들을 보니까 약도 매번 제대로 먹었고 손주들 이름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지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뭐, 잘 지냈지. 어머니, 민지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에 병원 가신다면서요? 좋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보기에도 내가 이상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 건강 체크를 자주 하는 게 좋잖아요. 요즘 어머니가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다음 주로 검진 예약 잡았어.
치매 검사도 포함되어 있대.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양원, 그건 좀 더 지켜봐야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치매 검사, 요양원? 민지는 저렇게 조심스럽게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재산 정리는 천천히 해야지. 너무 급하면 의심받아. 일단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산 정리? 제 재산을 정리한다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민지의 말을 곱씹었어요. 요양원, 치매 검사, 재산 정리.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지는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지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으려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웃으며 대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그래. 좋지. 산책을 나가면서 민지는 계속 제 팔을 잡고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다정함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요.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요양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원. 갑자기 왜? 아니, 그냥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제 친구 어머니도 계신데,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신대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나는 내 집이 좋아.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요양원을 가? 아, 당연히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나 해서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외로우실까봐. 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겠다고요. 더 이상 순진하게 믿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민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의 전화 통화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산 정리는 천천히 해야지. 요양원, 치매 검사.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민지가 아침 준비를 하기 전에 거실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식탁 위의 화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그저 평범했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재빨리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잘 안 와서. 요즘 불면증이 있으세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하나? 또 시작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병원 이야기였어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일찍 눈이 떠졌을 뿐이야. 민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저 역시 민지를 관찰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던 중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급한 전화라서. 잠시만요. 민지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지가 저를 피해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날 오후 민지가 마트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지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꼭 확인해야 했어요.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노트북, 펜, 메모지들. 평범한 것들 뿐이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서류 봉투가 몇 개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요양원 팸플릿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팸플릿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가격, 위치, 시설 정보들이 꼼꼼하게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행 서류들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계좌 정보, 부동산 서류, 그리고 뭔가 작성 중인 듯한 문서들. 자세히 보니 재산 이전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민지의 필체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통장 정리 11월, 아파트 시세 확인, 변호사 상담 일정. 이런 메모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가 싶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수첩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날짜별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5일 어머니 검진 예약, 10월 중순 치매 진단받도록 유도, 11월 요양원 상담, 12월 재산관리 권한 이전. 이런 식으로 몇 달에 걸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하나하나 빠짐없이요. 그리고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민지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방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 장 봐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도 샀어요. 그래. 고마워.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능숙한 연기자인지를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주 화요일 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또 검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의도를 알고 보니 민지의 모든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다정한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한 거였던 거죠.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친구 경희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였죠. 경희는 냉철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경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희야. 혹시 내일 시간 있니?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내일 오전에 우리 동네 카페에서 보자. 근데 무슨 일이야? 내일 만나면 그때 얘기할게. 전화로 하기엔 조금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의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68년을 살면서 쌓아온 제 재산과 존엄성을 이렇게 쉽게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경희를 만나서 상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해요. 민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경희 만나러 가는 건데.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그러시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또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민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경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오늘따라 경희가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희야. 내 말 듣고 놀라지 마. 민지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팸플릿, 재산 이전 서류, 그리고 상세한 계획이 적힌 수첩. 경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민지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어? 응. 그것도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것 같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경희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수가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명백한 범죄 시도잖아.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지금은 계획 단계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준호라면 분명 민지 편을 들 거야.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한 덕분에 경희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증거를 더 모으려고. 민지의 통화 내용, 행동 패턴, 모든 걸 기록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내 재산을 보호할 방법도 찾아야 해.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노인 인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연락해보고 바로 소개해 줄게. 정말 고마워, 경희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도와야지. 근데 영수가 집에서 정말 조심해야 해. 민지가 절대 눈치채면 안 돼, 알지? 알아. 평소처럼 행동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우리는 2시간 넘게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희는 변호사 연락처를 주면서 빨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하나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작은 녹음기들 많잖아. 하나 사서 민지가 전화 통화하는 거 녹음해둬. 그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카페를 나와서 바로 전자제품 가게에 갔습니다.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샀어요. 가게 직원이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민지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경희 이모는 잘 계시고요? 응. 잘 있지? 같이 차 마시고 왔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내일이 병원 가는 날이에요. 기억하시죠? 또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검진, 검사. 하지만 이제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걸 역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응. 알고 있어. 내일 몇 시였지? 오전 10시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경희가 보내준 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 노인 인권 전문. 내일 병원 다녀온 후에 전화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건강검진을 권유한 날,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날, 제가 서류를 발견한 날,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민지가 은근슬쩍 저를 치매 환자처럼 만들려고 했던 순간들이요. 어머니, 이거 까먹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준호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발소리였어요. 분명히 화장실 가는 방향 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리고 전자제품 가게에서 구매한 녹음기를 주머니에 챙겨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잘 말할 거야. 요즘 어머니가 기억력이 안 좋다고. 응.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할 거야. 그러면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하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요. 민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재산은 걱정 마. 일단 요양원 보내고 나면 위임장 받아내기 쉬워질 거야. 어차피 치매 환자 도장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응,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녹음한 거죠. 혹시 몰라 침대에 앉아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민지의 목소리, 계획,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 민지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최근에 깜빡하시는 것 있으면 다 말씀하시고요. 알았어.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기본 검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짜, 우리나라 수도 등 여러 질문에 전부 완벽하게요. 박영숙님, 인지 기능은 정상이십니다. 특별히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요. 민지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자꾸 깜빡하세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시고, 약도 까먹어서 제때 못 드시고. 보호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MRI나 신경심리 검사 같은 거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멀쩡합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린 적 없고, 약도 제때 먹고 있어요. 제가 기록해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가 매일 복용하는 약, 먹은 시간, 그날의 일정이 전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노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걸 보니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병원을 나오는 길,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승리를 느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강민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제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존엄성, 제 재산,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민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지에게는 병원에 다시 간다고 둘러댔어요. 이제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박영숙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경희 선생님께 연락은 받았습니다. 제 소개가 너무 늦었네요. 저는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 강민수 변호사입니다. 박영숙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지의 방에서 찍은 사진들, 새벽에 녹음한 통화 내용, 그리고 제가 기록한 노트. 강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치매로 위장해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만든 다음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네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획 단계고 실행 전이라 경찰 신고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대신 선생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먼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관리 신탁 설정, 법적 대리인 지정, 그리고 유언장 작성까지 며느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 아들도 이 계획을 알고 있을까요?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며느님이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아드님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아들인 준호도 알고 있다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엄마인 저를 배신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했어요. 박영숙님,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계획을 더 교묘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강 변호사님과 상담하면서 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감각이 더 명확해졌어요. 제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민지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간단한 검사 받고 왔어. 어머니 혼자 가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야 했는데. 민지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웃었어요. 괜찮아. 혼자서도 잘 다녀왔어.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지는 계속 제 눈치를 살폈고 준호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식사를 했습니다. 밤 10시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준호 부부 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켰어요. 오늘 어머니 혼자 병원 갔다고 하던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처음에 검진 이야기할 때 치를 떠시던 분이었는데 병원에 갑자기 혼자 가서 심지어 간단한 검사를 받고 오셨다고? 그래서 뭐, 혼자 갈 수도 있지.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아. 병원에서도 기록한 노트까지 가져와서 자기가 멀쩡하다고 증명하려고 하던데. 그럼 어떡하는데?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 민지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일단 요양원 상담은 다음 달로 미루고
어머니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 민지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거야? 걱정 마.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그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어머니 재산은 당신 거 될 거니까 똑같잖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미안하긴 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요양원이 더 좋은 거야. 전문가들이 케어해주고, 친구들도 사귀고, 여기서 우리 눈치 보면서 사시는 것보다 낫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45년 전 준호를 낳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 밤새워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 업고 뛰어갔던 일들. 하지만 그 아들이 지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부인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죽은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이 집을 뺏으려고요. 심지어 제 명의인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살면서 그런 계획을 공모하고 있던 거예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펐지만 이건 그때의 슬픔을 넘어선 다른 무언가였어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늘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민지와 준호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녹음만큼이나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함께한 계획이라는 것. 저는 노트를 펼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내용, 준호 부부의 대화,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어요. 기록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68살의 나이에 가족의 배신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경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희야. 준호도 알고 있었어. 민지랑 같이 계획한 거야. 증거도 확보했어. 내일 다시 만나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준호까지? 영수가 힘내. 내일 꼭 보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였으며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쉽게 빼앗기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치매도 아닌데 치매 환자로 만들어져서 요양원에 갇히는 것, 그건 제 인생의 마지막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요. 비록 상대가 제 아들이라 해도 제 인생은 제가 지키겠다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변호사와 재산 보호 조치를 완료하고 증거를 더 모으고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걸 드러내야 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준호와 민지의 대화를 들려드렸어요.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아드님까지 공모한 거네요. 박영숙님,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 보호 조치를 오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계좌에 특별관리 조치를 했어요. 며느리나 아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신탁 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박영숙님의 허가 없이는 그 누구도 박영숙님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곧 민지가 눈치챌 거예요.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막힐 테니까요. 그때가 진짜 싸움의 시작일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화면을 재빨리 닫더군요. 어머니,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볼일 좀 보고 왔어.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요. 하지만 이제 저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멀쩡해. 그리고 나 멀쩡하다 못해 건강해. 너무 지나친 걱정은 사양하마. 며칠 후였습니다. 민지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은행에서 온 건데 서명하셔야 한대요.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계좌 관리 서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재산 관리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뭔데?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확인 절차예요. 어머니 계좌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나이 드시면 복잡한 거 하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나는 아직 내 일을 할 수 있어. 이 서류에는 서명 안 할 거야. 어머니,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한 건 네가 아닐까. 네. 제가요? 요즘 자꾸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 깜빡했다. 기억 못한다. 이러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민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 그럼, 그래서 나는 내 건강을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그리고 내 재산도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고.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제 민지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민지가 뭔가 말했나 봅니다. 어머니, 오늘 민지가 그러는데 은행 서류 서명 안 하셨다면서요? 응. 필요 없어서. 어머니, 그래도 민지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요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준호야. 나는 아직 멀쩡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배신하는 아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지.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재산, 어머니, 어차피 다 나중에 제 거가 될 건데 무슨 소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네 거. 준호야, 내가 언제 다 넣어준다고 했니? 그게, 아니, 어머니. 제 말은 나중에 상속받게 되면 나중. 나를 요양원 보내고 나서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가 거실에서 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요? 네가 하지 않았니? 몇 달 전부터 계획 세우지 않았어? 계획이요? 어머니, 정말 요즘 이상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민지야, 그만해. 나는 다 알고 있어. 네 서랍에 있던 서류들, 요양원 팸플릿, 재산 이전 계획, 전부 다 봤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고요. 그건,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새벽 2시에 전화하면서 한 말도 오해야? 치매 진단받게 만들고, 재산 이전하고, 요양원 보낸다던 그 계획도 오해야?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아니, 같이 계획했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짜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가두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럼 직접 들어봐. 너희가 한 말들을. 녹음기에서 민지와 준호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을 보며 말이 없었어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이니? 45년 동안 아들인 널 키우고 15년 동안 며느리인 너를 딸처럼 아꼈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해? 만약 내가 눈치 못 챘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야?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둘 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여기는 내 집이야. 내 명이고 내 재산이야.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나가. 어머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너희에게 주는 기회는 없어. 이미 선을 넘었어.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민지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민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호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 거라고? 들키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했을 거잖아.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너희는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늙은이니까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을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하니? 이 계획을 알고 나서 설마 이 계획에 내 아들인 네가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너도 민지랑 함께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45년 전 널 낳았을 때가 생각나더라. 그때의 너는 얼마나 예쁘던지. 밤새 기저귀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 뛰어다니고.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지야, 너는 더 나빠.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 때문에 미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니? 넌 몇 달 동안 준비했잖아. 요양원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희와 강 변호사가 도착한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연락했거든요. 문을 열자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민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너희가 그렇게 했구나. 영숙이를. 강 변호사도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영숙님,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법적 조치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당연하지. 너희가 한 건 재산 탈취 미수야. 범죄라고. 어머니, 제발요. 저한테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네가 엄마를 요양원에 가두려고 할 땐 생각 안 했니? 내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 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준호 씨, 김민지 씨, 여기 있는 건 고소장입니다. 재산 탈취 미수, 사기 미수, 노인 학대. 박영숙님께서 원하시면 바로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 학대요? 저희가 언제요? 치매도 아닌 분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 본인 의사에 반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이 모든 게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게요. 제발 고소는 안 됩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박영숙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고소를 해야 할까요? 그들은 제 아들이고 며느리인데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고소는 일단 보류할게요. 대신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서야. 여기 서명하면 고소는 하지 않을게. 합의서요? 첫째,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간다. 둘째,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셋째,
내가 원하지 않는 한 연락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서명해.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고소 안 하고 기회를 주는 거야. 서명 안 하면 당장 경찰에 고소장 제출할 거야.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서명할게요. 어머니, 정말, 서명해. 지금.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확인하고 사본을 나눠줬어요. 이제 이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 내용을 어기면 즉시 고소 가능합니다. 짐 싸. 1시간 안에. 준호와 민지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이 짐 싸는 소리를 들었어요. 1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힘들지? 응.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잘했어. 네가 용서했으면 또 당했을 거야. 1시간 후 준호와 민지가 짐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야 하나요? 그래. 얼른 나가. 어머니, 나중에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지금은 너희 얼굴도 보기 싫어.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이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제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경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수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경희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있었어요. 이제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준호와 민지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15년 만에 혼자가 된 거예요. 처음엔 적막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평화라는 걸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제 집에서 제가 주인처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경희는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어요. 영수가 후회는 안 해? 아니. 잘한 일이야. 그때 용서했으면 계속 당했을 거야. 맞아. 그리고 그때 이후로 네가 정말 강해졌어. 예전에 착하기만 하던 영숙이가 아니야. 나이 들어서 배웠어.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강 변호사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기만 바랍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손주가 생일이라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죄가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만날 수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새싹을 틀어내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다니던 성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예요.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분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드렸어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과 다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요양원이 더 좋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몇 달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했었죠. 만약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강 변호사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은 오랜만이었어요. 준호와 민지 없이도 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살고 있었어요. 거짓 없는 관계들, 진심 어린 우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켜낸 자존감이 있었으니까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손주들 생각도 나고요. 어쩌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준비됐을 때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착한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강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싸워야 해요.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제가 준호와 민지를 내보낸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 뜻대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68년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제 집에서 제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68년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성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면 길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살아갑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요.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혹은 따뜻한 응원 한마디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